당신 살아 있었군요.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쏟아지는 눈물. 10년 만에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여성은 준호 씨를 절벽 아래로 밀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든 손이 덜덜 떨리고 시선은 준호 씨의 귀 뒤에 고정됐습니다. 바위에 부딪혀 생긴 흉터. 그날 밤의 증거. 숨길 수 없는 진실. 사람 잘못 보셨어요. 준호 씨는 부정했지만 이미 들킨 뒤였습니다. 아내 이선영. 10년 전 그날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바로 그 여자. 왜 여기 나타난 걸까? 우연일까? 계획된 일일까? 준호 씨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숨어 살던 10년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선영 씨는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눈물을 참았지만 목소리는 이미 갈라져 있었습니다.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각색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는 즐거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을지로 골목 깊숙한 곳, 낡은 간판이 삐걱거리는 작은 인쇄소가 있습니다. 기억인쇄소라는 이름도 소박한 이곳에서 박준호 씨는 오늘도 묵묵히 인쇄기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올해 48. 흰머리가 조금씩 섞인 머리에 손등엔 잉크 자국이 지워지지 않을 만큼 깊이 배어 있습니다. 손가락 사이사이에도 검은 물이 들어 아무리 씻어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그 흔적이 준호 씨의 10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인쇄소 셔터를 올립니다. 낡은 철제 셔터는 삐걱거리며 천천히 올라가고 그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지면 하루가 시작됩니다. 기계에 기름을 치고 어제 남은 종이들을 정리하고 잉크통의 잔량을 확인합니다. 종이 냄새와 잉크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준호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 냄새가 준호 씨를 살게 했습니다. 이 냄새만 맡으면 적어도 오늘 하루는 버틸 수 있다는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명함, 전단지, 가끔 동네 식당 메뉴판 정도. 요즘은 디지털 인쇄가 대세라 아날로그 방식의 작은 인쇄소를 찾는 이들이 드물었습니다. 그렇게 벌어들이는 돈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준호 씨에게 이 일은 단순한 생계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숨는 이유, 살아있다는 것을 감추는 이유, 세상과 거리를 두는 방법. 그것이 바로 이 인쇄소였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인쇄소 사장이지만 준호 씨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과거가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의 기억.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리던 절벽 끝. 발밑으로 보이던 까마득한 어둠. 그리고 뒤에서 다가온 손길. 준호 씨는 그날 자신의 아내 이선영 씨에게 절벽 아래로 밀려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의 공포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떨어지는 순간 바람을 가르는 소리, 몸이 공중에 떠있던 그 찰나의 무중력 상태, 그리고 물에 부딪히며 느낀 차갑고 날카로운 충격. 사람들은 박준호의 죽음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수색이 이루어졌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죠. 모두가 준호 씨를 죽은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절벽 아래 깊은 계곡 물에 떨어졌고 흐르는 물살에 떠내려가다 하류의 바위 틈에 걸렸던 것입니다. 의식을 잃었다 깨어나기를 반복하며 며칠을 정신없이 떠돌았습니다. 추위와 고통 속에서 죽음의 문턱을 여러 번 넘나들었죠. 그러다 마침내 한 등산객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깨어난 순간 준호 씨가 마주한 현실은 더욱 잔혹했습니다.
경찰은 그를 보험 사기 공모자로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 명의로 가입된 거액의 보험, 그리고 수상한 정황들, 친구 장태수 씨가 대리 서명한 서류들, 사채업자 오길남 씨와의 연결고리, 모든 것이 준호 씨를 범죄자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경찰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왜 절벽에서 떨어졌는지, 왜 아내가 자신을 밀었는지, 그리고 왜 자신이 보험 사기범으로 몰리고 있는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준호 씨는 억울하게 범죄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 그래서 준호 씨는 선택했습니다. 도망치기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준호 씨는 병원에서 몰래 빠져나와 이름을 바꾸고 얼굴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을지로 골목 깊은 곳, 이 낡은 인쇄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준호 씨는 김민수라는 가짜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속 낯선 자신을 보며 오늘도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왜 아내는 자신을 밀었을까? 그 질문은 10년 동안 준호 씨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밤마다 꿈에 나타나는 그 순간, 뒤돌아보았을 때 보였던 선영 씨의 얼굴, 그 표정은 무엇이었을까? 분노였을까? 슬픔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무엇이었을까? 인쇄기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는 오후, 준호 씨는 문득 귀 뒤를 만졌습니다. 그날 절벽에서 떨어지며 바위에 부딪혀 생긴 흉터. 아물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그 자국은 준호 씨에게 그날의 기억을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손가락으로 울퉁불퉁한 흉터를 따라 쓸어내리면 그때의 고통이 다시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명함 500장 추가요. 단골 손님이 들어와 밝게 인사했습니다. 준호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주문을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준비해 드릴게요. 손님이 나간 뒤 준호 씨는 다시 인쇄기 앞에 앉았습니다. 기계적으로 종이를 넣고 잉크를 확인하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 종이가 빨려 들어가는 소리, 잉크가 종이에 스며드는 소리. 그 소리들이 준호 씨의 하루를 채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준호 씨는 평범함 속에 자신을 숨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않고 과거를 묻지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골목 사람들은 준호 씨를 말수적은 인쇄소 사장님으로만 알았습니다. 누구도 준호 씨의 진짜 이름을, 진짜 과거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버티고 내일 또 버티는 삶.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준호 씨는 이상한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속되는 두통과 어지럼증. 처음엔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인쇄기를 돌리다가도 갑자기 어지러워 벽을 붙잡아야 했고 밤에는 두통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인쇄소 바닥에 쓰러진 채 깨어난 준호 씨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결국 근처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며 입원을 권했습니다. 준호 씨는 망설였습니다. 병원에 입원한다는 것은 신분이 노출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준호 씨는 병원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준호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숨어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는 건가? 병실 창밖으로 을지로 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차들이 지나가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잉크 냄새가 그리웠습니다. 그 냄새만 맡으면 적어도 오늘 하루는 버틸 수 있다는 안도감. 그것이 준호 씨가 10년 동안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병원 생활이 시작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하얀 병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준호 씨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링거줄에 매달려 침대에 누워 시간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옆 침대는 비어 있었고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간호사들의 낮은 대화 소리, 가끔 울리는 병원 안내방송. 그것들이 준호 씨의 하루를 채우는 전부였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 준호 씨는 그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10년을 숨어 살다가 병원 침대 위에서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인쇄소는 어떻게 되는 걸까? 문을 닫아둔 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준호 씨가 사라진 걸 알까요? 아니면 그저 휴업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인쇄소를 찾아갔을까요? 준호 씨는 손등의 링거 바늘을 내려다봤습니다. 투명한 링거액이 줄을 타고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방울, 또 한 방울.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잉크 냄새가 그리웠습니다. 종이 냄새가 그리웠습니다. 인쇄기 돌아가는 소리가 그리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준호 씨를 살게 했는데 이제 그것들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간호사가 식판을 가져왔습니다. 식사하세요. 간호사는 친절하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준호 씨는 식판을 바라봤습니다. 흰 쌀밥, 미역국, 나물 몇 가지. 식욕은 없었지만 준호 씨는 억지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지만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씹고 삼키는 행위만 반복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의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박 선생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증상으로 보이는데 며칠 더 안정을 취하시고 퇴원하시면 됩니다. 의사의 말에 준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문제가 없다니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허함도 느껴졌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하는 걸까? 다시 인쇄소로 돌아가서 또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걸까?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노을빛이 들어왔습니다. 주황빛과 붉은빛이 섞인 그 빛이 병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준호 씨는 그 빛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절벽에서 떨어지던 그 순간도 이런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차가운 바람이 불던 그 저녁. 준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지 말자. 이미 지나간 일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 씨는 고개를 돌려 문을 바라봤습니다. 문틈으로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두 손으로 든 채 실례합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들어오는 여성. 준호 씨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준호 씨의 손이 이불을 움켜쥔 채 멈췄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잊어버린 듯 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여성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순간 준호 씨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 절벽 위에서 마주했던 바로 그 얼굴. 자신을 밀어버렸던 바로 그 사람. 아내 이선영이었습니다.
선영 씨도 준호 씨를 보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병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릴 것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음들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이 순간 이 병실 안에는 오직 두 사람만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 씨는 가슴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10년 동안 잊으려 했던 얼굴, 지우려 했던 기억이 눈앞에 살아 있었습니다. 선영 씨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준호 씨가 기억하는 그대로였습니다. 사람, 잘못 보셨어요. 준호 씨는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 애썼습니다. 여기는 다른 환자 병실이에요. 준호 씨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선영 씨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기를, 그저 착각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선영 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준호 씨를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가슴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선영 씨는 천천히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침대 옆까지 다가왔습니다. 선영 씨의 시선이 준호 씨의 얼굴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눈, 코, 입, 그리고 그 시선이 멈춘 곳은 준호 씨의 귀 뒤였습니다. 준호 씨는 본능적으로 귀 뒤를 손으로 가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선영 씨는 그 흉터를 봤습니다. 바위에 부딪혀 생긴 그 흉터. 10년 전 그날 밤의 증거. 선영 씨는 과일 바구니를 침대 옆 탁자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살아있었군요. 그 한마디가 병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준호 씨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선영 씨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불을 움켜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다시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달랐습니다. 10년 동안 쌓여온 모든 것들이 그 침묵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병실 안은 여전히 침묵에 감싸여 있었습니다. 선영 씨는 침대 옆에 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준호 씨는 이불을 움켜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병원은 밤의 정적 속으로 잠겨들고 있었습니다. 앉아. 준호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선영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침대 옆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지만 손가락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여기 왔어? 준호 씨가 물었습니다. 10년 만에 마주한 아내에게 할 수 있는 말이 고작 이것뿐이었습니다. 선영 씨는 얼굴을 손으로 가린 채 흐느꼈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선영 씨는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연이었어요. 선영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근처 약국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점심시간에 환자분들께 과일을 돌리는 봉사를 하는데 오늘 이 병실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런데 선영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당신이
살아있을 줄은. 준호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연이라고 했습니다. 10년 동안 숨어 살았는데 이렇게 우연히 마주치게 될 줄이야. 준호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운명은 참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망치고 또 도망쳐도 결국 과거는 이렇게 찾아오는구나. 그날 선영 씨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저도 당신을 살리려 했어요. 선영 씨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준호 씨는 고개를 돌려 선영 씨를 바라봤습니다. 선영 씨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준호 씨가 물었습니다. 살리려 했다니. 자신을 절벽 아래로 밀어버린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선영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채업자 오길남. 알고 있죠? 선영 씨가 물었습니다. 준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길남. 몇 년 전 사업 자금이 필요할 때 돈을 빌렸던 사채업자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실패하면서 빚을 갚지 못했고 그 뒤로 오길남의 협박에 시달렸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 친구 장태수 씨와 짜고. 선영 씨는 말을 이어가기 힘들어했습니다. 보험금을 노렸어요. 당신 명의로 거액의 보험을 들어놓고 당신을 죽이려고 했어요. 선영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준호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장태수?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친구였습니다. 힘들 때마다 서로 의지했던 친구. 그 친구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선영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오길남이 저를 찾아왔어요. 당신을 죽이지 않으면 가족 모두 위험하다고 협박했죠. 하지만 저는 당신을 죽일 수 없었어요. 선영 씨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냈어요. 연출된 사고를요. 선영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절벽에서 살짝만 떨어지는 척하면 실종으로 처리되고 당신은 숨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날 밤 저는 당신을 절벽 가까이로 유도했어요. 그리고 밀었죠. 하지만 선영 씨는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며 울었습니다. 계획이 틀어졌어요. 발을 헛디뎠는지 당신이 진짜로 떨어져 버렸어요. 저는 당신을 살리려 했는데 결국 당신을 잃어버렸어요. 준호 씨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10년 동안 품고 있던 의문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영 씨는 자신을 죽이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살리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잘못되었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날 선영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어요. 우리 아이가 생겼다고. 준호 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이라니. 선영 씨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준호 씨에게 내밀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초등학교 교복을 입은 여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까만 눈동자, 작은 코, 방긋 웃는 입. 준호 씨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유예요. 올해 10살이에요. 선영 씨가 말했습니다. 준호 씨는 사진 속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딸, 10년 동안 몰랐던 딸. 아이의 얼굴에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눈썹의 모양, 입가의 미소. 준호 씨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준호 씨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선영 씨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어떻게 키웠어? 준호 씨가 물었습니다.
선영 씨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오길남의 빚을 갚으면서 혼자 키웠어요. 낮에는 약국에서 일하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지우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준호 씨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선영 씨도 힘들게 살아왔구나. 혼자 아이를 키우며 빚을 갚으며 10년을 버텨왔구나. 준호 씨는 사진을 꽉 쥐었습니다. 지우는 나를 알아? 준호 씨가 물었습니다. 선영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신다고 말했어요. 아이한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선영 씨의 목소리는 아팠습니다. 준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최근에 선영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오길남이 다시 나타났어요. 빚은 다 갚았는데 이번엔 다른 걸 요구했어요. 선영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준호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 너도 끝이야. 보험 사기 공범으로 잡혀갈 거야. 그러니 입 다물고 살아. 그 대가로 매달 돈을 내놔. 준호 씨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오길남.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10년 전에도 지금도 선영 씨를 괴롭히고 있다니. 더 이상 숨을 수 없었어요. 선영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용기를 냈어요. 사실은 당신을 찾아온 거예요. 병실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준호 씨는 딸 지우의 사진을 손에 쥔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은 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만이 하늘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선영 씨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오길남이 언제부터 다시 나타났어? 준호 씨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영 씨는 손수건을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3달 전부터요. 처음엔 그냥 안부 묻는 척 했어요. 오랜만이라고 지우는 잘 크고 있냐고. 그러다가 본색을 드러냈죠. 선영 씨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뒤졌습니다. 구겨진 쪽지 하나를 꺼내 준호 씨에게 내밀었습니다. 준호 씨는 쪽지를 받아 펼쳤습니다. 거칠게 휘갈겨 쓴 글씨가 보였습니다. 매달 200만 원. 안 그러면 경찰에 다 털어놓는다. 박준호 살아있는 거 다 안다. 준호 씨는 쪽지를 구기며 이를 갈았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오길남은 여전히 선영 씨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살아있다는 걸. 준호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선영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협박하는 건지. 장태수는? 준호 씨가 물었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친구.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 선영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잘 살고 있더라고요. 을지로에 부동산 사무실 차려서 장사 잘 된다고 소문났어요. 가끔 거리에서 마주치는데 모른 척하고 지나가요. 준호 씨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자신은 10년 동안 숨어 살면서 하루하루를 버텨왔는데 정작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은 멀쩡히 잘 살고 있다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껴졌습니다. 병원, 언제 퇴원해? 선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레쯤. 준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괜찮다고 했어. 며칠 더 쉬다 나가면 된대. 선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쇄소는? 을지로에 있어. 준호 씨의 말에 선영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을지로요? 그럼 우리 근처였네요. 10년 동안 두 사람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 가까운 곳에 있었으면서도 한 번도 마주치지 못했던 운명.
아니,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썼던 삶. 준호 씨는 딸 지유의 사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지유를 볼 수 있을까?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영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아이한테 어떻게 설명할지. 선영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호 씨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난다면 아이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당신은 뭘 할 거예요? 선영 씨가 물었습니다. 계속 숨어 살 거예요? 준호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숨어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이제 나서야 할까요? 10년 동안 도망쳐왔지만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오길남이 선영 씨를 계속 괴롭히고 있다면 생각해 볼게. 준호 씨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선영 씨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늦었네요. 가봐야 해요. 지유가 학원 끝나고 집에 와 있을 시간이에요. 선영 씨는 가방을 챙기며 준호 씨를 바라봤습니다. 전화번호 줄까요? 선영 씨가 물었습니다. 준호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영 씨는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내 번호를 적어 침대 옆 탁자에 놓았습니다. 급한 일 있으면 연락해요. 선영 씨가 말했습니다. 준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영 씨는 병실 문을 열고 나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미안해요. 그날 정말 미안해요. 선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영 씨는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준호 씨는 홀로 병실에 남았습니다. 이틀 뒤 준호 씨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을지로 인쇄소로 돌아온 준호 씨는 며칠 동안 문을 닫아뒀던 인쇄소 셔터를 올렸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셔터가 올라가고 익숙한 잉크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준호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역시 이곳이 편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선영 씨와의 만남 이후 준호 씨는 계속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길남과 장태수, 그들은 여전히 벌을 받지 않고 잘 살고 있습니다. 선영 씨는 계속 협박을 받고 있고 딸 지우는 아버지가 죽었다고 믿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이대로 괜찮을까요? 준호 씨는 인쇄소 구석에 있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서류들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준호 씨는 인쇄소로 도망칠 때 몇 가지 중요한 서류들을 챙겨왔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였죠. 준호 씨는 서류들을 꺼내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사업 계약서, 대출 서류, 보험 가입 서류, 그리고 위임장. 준호 씨는 위임장을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자신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서명의 필체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준호 씨는 다른 서류들의 서명과 비교해 봤습니다. 확실히 달랐습니다. 위조야. 준호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장태수가 자신의 서명을 위조해서 보험에 가입했던 것입니다. 준호 씨는 위임장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인쇄소 일을 하다 보니 문서의 진위를 판별하는 눈이 생겼습니다. 이 위임장은 분명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다. 진실을 밝혀야 해. 선영을 위해서, 지유를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준호 씨는 결심했습니다. 10년 동안 숨어 살았지만 이제는 맞서 싸울 때입니다. 결심한 뒤 준호 씨는 며칠 동안 서류들을 정리하고 증거를 모았습니다. 위조된 위임장뿐만 아니라
당시 보험 가입 내역, 오길남과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 기록들. 휴대폰은 바꿨지만 예전 통신사에 요청하면 기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준호 씨는 작은 노트에 하나하나 정리해 나갔습니다. 인쇄소 일도 병행했습니다. 명함 주문이 들어오면 인쇄하고 전단지 주문이 들어오면 작업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경찰에 가야 할까? 하지만 10년 전 수사 대상이었던 자신이 지금 나타나면 오히려 체포되는 건 아닐까? 준호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인쇄소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완성해야 하는 주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쇄기를 돌리며 종이를 정리하고 마지막 점검을 하던 준호 씨는 문득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타는 냄새. 잉크나 기름이 타는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냄새였습니다. 준호 씨는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인쇄소 뒤편 창고 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뭐야? 준호 씨는 황급히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검은 연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창고 안종이 더미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불이야. 준호 씨는 소리쳤습니다. 급히 소화기를 들고 와 불을 뿌렸지만 불은 이미 크게 번져 있었습니다. 종이들이 불에 타며 순식간에 불길이 커졌습니다. 준호 씨는 일단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습니다. 을지로 인쇄소에 불이 났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소방차가 도착하기까지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지만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준호 씨는 인쇄소 앞에서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을 지켜주던 공간, 숨을 쉬게 해주던 장소, 그곳이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이 도착해 물을 뿌리기 시작했고 1시간쯤 지나자 불은 꺼졌습니다. 하지만 인쇄소 내부는 이미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창고는 완전히 불에 탔고 인쇄기도 일부 녹아내렸습니다. 종이들은 재가 되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경찰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화재 원인을 조사해야 합니다. 혹시 불이 어떻게 났는지 아십니까? 준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창고에서 갑자기 불이 났어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창고 안에 인화물질 같은 게 있었나요? 종이하고 잉크통들이요. 근데 잉크통은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준호 씨는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불이 난 위치가 이상했습니다. 창고 한가운데 종이 더미가 쌓여 있던 곳. 거기엔 전기 배선도 없었고 열을 발생시킬 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불이 났을까? 준호 씨는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방화 가능성은 없을까요? 경찰은 준호 씨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위치가 이상해요. 저기서 불이 날 이유가 없거든요. 준호 씨의 말에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메모했습니다. 일단 감식반이 와서 정밀 조사할 겁니다. 혹시 최근에 누구랑 다툰 일 있으세요? 준호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길남과 장태수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준호 씨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경찰은 연락처를 받아 적고 돌아갔습니다. 준호 씨는 홀로 불에 탄 인쇄소 앞에 남았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여전히 타버린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준호 씨는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준호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10년 동안 지켜온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누군가 일부러 불을 질렀어. 오길남? 장태소? 아니면 둘 다? 준호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어. 준호 씨는 일어서며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야.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준호 씨는 10년 동안 억눌러왔던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제 맞서 싸울 때입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 씨는 동네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혹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복지관 직원이 안내해 준 곳은 작은 상담실이었습니다. 거기서 준호 씨는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35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옷차림의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최미정입니다. 여성이 밝게 인사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준호 씨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김민수입니다. 준호 씨는 여전히 가짜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최미정 씨는 준호 씨를 의자에 앉히고는 마주 앉았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준호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까? 최미정 씨는 준호 씨의 망설임을 알아챘는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여기서 나누는 이야기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준호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절벽 사고 이야기, 보험 사기 협의, 도망친 이야기, 그리고 최근 일어난 일들, 선영 씨와의 재회, 딸 지유의 존재, 오길남의 협박, 그리고 어젯밤 인쇄소 화재. 최미정 씨는 준호 씨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최미정 씨는 펜을 내려놓고 준호 씨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박 사장님, 최미정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 숨지 마세요. 당신은 피해자입니다. 그 한마디에 준호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피해자, 자신이 피해자라니. 경찰에 신고하면 제가 잡히는 거 아닌가요? 준호 씨가 물었습니다. 최미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증거가 있다면 당신은 오히려 보호받을 수 있어요. 위조된 서류들, 협박 증거들, 그리고 화재도 방화 가능성이 있다면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겁니다. 최미정 씨는 명함을 꺼내 준호 씨에게 건넸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법률 지원도 연결해드리고 경찰 신고도 함께 갈 수 있어요. 혼자 하지 마세요. 준호 씨는 명함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 편이 되어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최미정 씨의 도움으로 준호 씨는 경찰과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10년 전 수배 대상이었던 자신이 경찰서에 나타난다는 것. 하지만 최미정 씨가 옆에서 계속 격려해줬습니다. 괜찮아요. 증거가 있잖아요. 당신은 피해자라고요. 경찰서에서 만난 형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준호 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는 위조된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거 정말 위조가 맞네요. 필적 감정을 받아보면 확실히 나올 겁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증거가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오길남과 장태수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준호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그들을 직접 만나서 자백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물론 위험하긴 하지만 녹음을 하고 저희가 대기하고 있다면. 준호 씨는 형사의 말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해보겠습니다. 준호 씨는 대답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세요. 포장마차 같은 곳이 좋겠네요. 저희가 주변에 대기하고 있을 테니 위험한 상황이 되면 바로 개입하겠습니다. 준호 씨는 복지관으로 돌아와 선영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선영 씨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할 거예요?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하죠. 하지만 이 방법밖에 없어. 오길남과 태수를 잡으려면 직접 증거를 만들어야 해. 준호 씨의 말에 선영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갈게요. 제가 있어야 그 사람들이 방심할 거예요. 일주일 뒤 준호 씨는 장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년 만에 거는 전화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준호야. 준호 씨의 말에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야? 너 어떻게? 장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놀랐지? 나 살아있어.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준호 씨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디서? 을지로 포장마차. 너 알지? 우리 자주 가던 곳. 오늘 밤 9시. 전화를 끊고 준호 씨는 오길남에게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선영이가 당신 만나고 싶대요. 오늘 밤 9시 을지로 포장마차.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어. 간다. 저녁이 되자 준호 씨와 선영 씨는 을지로 포장마차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선영 씨는 코트 주머니 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녹음 앱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준호 씨도 가슴 안주머니에 작은 녹음기를 넣어두었습니다. 형사들은 이미 주변에 대기 중이었습니다. 포장마차에 도착하자 장태수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준호 씨를 보는 순간 장태수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준호야, 정말 너구나. 어떻게 살아있어? 준호 씨는 장태수 맞은편에 앉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실망했어?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오길남도 도착했습니다. 오길남은 준호 씨를 보자 잠시 멈칫했지만 곧 능글맞게 웃으며 앉았습니다. 이게 누구야? 귀신이 나타났네. 선영 씨도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사람이 작은 포장마차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소주 4병이요. 준호 씨가 주문했습니다. 사장님이 소주와 안주를 가져왔습니다. 준호 씨는 소주잔에 술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네. 10년 만이지? 장태수는 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10년이나 됐네. 그날 말이야. 준호 씨가 소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졌을 때 진짜 죽는 줄 알았어.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면서 이제 끝이구나 했지. 준호 씨는 술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오길남은 팔짱을 끼고 준호 씨를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왜 나타난 거야? 궁금해서. 준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왜 나를 죽이려고 했는지. 장태수는 고개를 저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태수야. 준호 씨가 장태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 다 알아. 보험금 이야기, 위조된 서류들, 오길남이랑 짠 거. 장태수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오길남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증거 있어? 입만 살아가지고. 준호 씨는 주머니에서 위조된 위임장 사본을 꺼내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이게 증거야.
내 서명 위조했지? 오길남은 서류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경찰 갈 거야? 너 지금 수배자 아니야? 준호 씨는 웃었습니다. 수배자? 나는 피해자야. 경찰도 이제 알아. 그 말에 오길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장태수는 손을 떨며 소주를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술김에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하기 싫었어. 진짜야. 근데 이 사람이. 장태수는 오길남을 가리켰습니다.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그날 절벽에서 형수 밀라며 시켰잖아.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선영 씨는 재빨리 주머니 속 휴대폰을 만졌습니다. 녹음이 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준호 씨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정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오길남은 장태수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야, 이 자식아.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포장마차 비닐이 젖혀지고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입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장태수와 오길남은 벌떡 일어났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형사들이 두 사람을 제압했습니다. 장태수 씨, 오길남 씨, 사기 및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형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장태수는 고개를 떨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길남은 끝까지 버둥거렸지만 결국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준호 씨는 그 광경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10년 만에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장태수와 오길남이 체포된 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찰 조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녹음 파일과 위조된 서류들, 그리고 장태수의 자백까지 모든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준호 씨는 더 이상 수배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로 인정받았고 10년 전 사건은 재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준호 씨는 경찰서에서 나오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준호 씨는 자유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 자유. 떳떳하게 거리를 걸을 수 있는 자유. 복지관 앞에서 최미정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축하드려요, 박 사장님. 최미정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새 출발이네요. 준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최 선생님 덕분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최미정 씨는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제 일이에요. 그나저나 인쇄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불에 탄 인쇄소. 준호 씨는 며칠 전 그곳을 다시 찾아갔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벽, 녹아내린 기계들. 하지만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려고요. 천천히 제대로. 준호 씨의 대답에 최미정 씨는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 씨는 선영 씨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시간 있어요? 선영 씨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약하게 들렸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준호 씨가 물었습니다. 병원에 와줄래요? 할 얘기가 있어요. 준호 씨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선영 씨가 입원해 있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병원 복도를 달려가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선영 씨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준호 씨가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선영 씨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건강검진 받았는데 수술이 필요하대요. 수술? 어디가 안 좋은데? 준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영 씨는 잠시 망설이다 작게 말했습니다. 자궁에 혹이 있대요. 양성이긴 한데 크기가 커서 제거해야 한대요.
준호 씨는 침대 옆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수술하면 되잖아. 언제 해? 다음 주요. 근데 선영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무리했나 봐요. 혼자 아이 키우면서 일 2개씩 하면서 몸이 망가진 것 같아요. 준호 씨는 선영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미안해.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내가 있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선영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당신을 지키려고 한 선택이었죠.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병실 안을 물들였습니다. 선영 씨는 침대 옆 서랍을 열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읽어줄래요? 선영 씨가 봉투를 준호 씨에게 건넸습니다. 준호 씨는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선영 씨의 글씨로 빼곡하게 쓰인 편지. 준호 씨는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에게 이 편지를 언제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평생 주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쓰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펜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절벽에서 당신을 미는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당신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살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당신을 잃었죠. 준호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날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어요. 우리에게 아이가 생겼다고, 새 생명이 찾아왔다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기쁨을 나누기도 전에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신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저는 아이의 아빠를 잃었다는 생각에 미칠 것 같았어요. 준호 씨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 읽었습니다. 10년 동안 지우를 키우며 살았습니다. 아이 얼굴을 볼 때마다 당신이 보였어요. 눈웃음 칠 때, 장난칠 때, 심지어 화낼 때도 아이는 당신을 닮아 착하게 자랐습니다. 가끔 아이가 물어요.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냐고. 저는 말해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착한 사람이었다고. 준호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선영 씨도 울고 있었습니다. 용서받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살아있다는 걸 알았을 때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늘이 저에게 기회를 준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라도 당신한테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요.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준호 씨는 편지를 내려놓고 선영 씨를 바라봤습니다. 왜 이런 편지를 써? 준호 씨가 물었습니다. 선영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수술하다가 무슨 일 생기면 당신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무슨 소리야? 수술 잘 될 거야. 준호 씨가 선영 씨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있을게. 옆에서 기다릴게. 선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미안해. 준호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두고 정말 미안해. 선영 씨는 준호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덕분에 견딜 수 있었어요. 당신이 어디선가 살아있을 거라는 희망. 그게 저를 버티게 했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지우 만나고 싶어? 선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설명할지 천천히 해요. 수술 끝나고 제가 회복되면 그때 함께 얘기해요. 지우한테. 선영 씨의 말에 준호 씨는 감사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준호 씨는 병실을 나서며 복도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준호 씨는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도망치는 미래가 아니라 살아가는 미래를요. 선영 씨의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다음 주 예정이었던 수술날 준호 씨는 새벽부터 병원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손을 모으고 무사히 끝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수술은 3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집도의가 나와 말했습니다. 잘 끝났습니다. 회복실로 옮기겠습니다. 준호 씨는 무릎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회복실에 누워있는 선영 씨는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했지만 얼굴빛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준호 씨는 선영 씨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이제 다 끝났어. 며칠 뒤 선영 씨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천천히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는 매일 병원에 들러 선영 씨를 돌봤습니다. 죽을 끓여와서 먹이고 병실을 정리하고 옆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대화들을 조금씩 채워나갔습니다. 인쇄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선영 씨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준호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려고. 보험금도 나왔고 조금씩 고쳐서 새로 열 생각이야. 선영 씨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네요. 기억인쇄소. 좋은 이름이에요. 한 달이 지나고 선영 씨는 퇴원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준호 씨는 약속을 지킬 때가 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딸 지유를 만날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준호 씨는 선영 씨와 함께 작은 카페에서 지유를 기다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보지 못한 딸, 사진으로만 봤던 아이를 실제로 만난다는 것.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고 작은 여자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지우는 선영 씨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준호 씨는 멀리서 딸을 바라봤습니다. 까만 머리, 밝은 눈동자, 환한 미소. 사진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선영 씨는 지우를 안아주며 준호 씨 쪽을 바라봤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어. 지우는 준호 씨를 쳐다봤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준호 씨는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 지우야.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영 씨가 지우의 어깨를 감싸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우야, 이분이 네 아빠야. 지우는 눈을 크게 뜨고 준호 씨를 바라봤습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던 지우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아빠?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호 씨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미안해. 늦게 와서.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준호 씨를 꼭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품. 준호 씨는 딸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말해줬어요. 아빠가 하늘나라에서 돌아왔다고. 지우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세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 씨는 지우에게 10년 동안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들려줬습니다. 물론 어려운 부분은 빼고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우는 아빠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었고 자신의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줬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준호 씨는 인쇄소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불에 탄 벽을 다시 칠하고 새 기계를 들여놓고 하나하나 정리해 나갔습니다. 선영 씨와 지우도
주말마다 와서 도왔습니다. 지우는 작은 빗자루를 들고 열심히 바닥을 쓸었고 선영 씨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달았습니다. 을지로 새벽 인쇄소가 거의 완성되어 갔습니다. 준호 씨는 새로 들여온 인쇄기 앞에 앉아 첫 작업물을 준비했습니다. 선영 씨가 병원에서 썼던 편지. 준호 씨는 그 편지를 조심스럽게 스캔해서 인쇄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우가 학교에서 그려온 그림도 함께 아빠와 엄마와 자신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 인쇄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기계 소리. 종이가 천천히 빨려 들어가고 잉크가 종이 위에 새겨졌습니다. 준호 씨는 첫 인쇄물을 꺼내 들었습니다. 선영 씨의 편지와 지우의 그림이 깨끗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이유가 복수가 아니라 기억하기 위해서였구나. 준호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10년 동안 도망치며 살았지만 이제 준호 씨는 알았습니다. 숨어 사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아픈 기억도 슬픈 기억도 모두 자신의 일부라는 걸. 인쇄소 문이 열리고 선영 씨와 지우가 들어왔습니다. 아빠. 지우가 밝게 외치며 달려왔습니다. 준호 씨는 딸을 안아올리며 웃었습니다. 선영 씨는 인쇄된 편지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예쁘게 나왔네요. 첫 작품이야. 기억인쇄소의 새 시작.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인쇄물을 벽에 나란히 붙였습니다. 편지와 그림, 과거와 미래, 아픔과 희망. 그것들이 함께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걸 준호 씨는 이제 알았습니다. 을지로 거리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쇄소 간판에도 불이 들어왔습니다. 기억인쇄소라는 글자가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준호 씨는 인쇄소 앞에 서서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오가는 사람들, 지나가는 차들, 살아 숨쉬는 도시. 이제야 준호 씨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의 절벽에서 벗어났네요. 선영 씨가 준호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는 두 사람 사이에서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도망치지 않는 삶, 숨지 않는 삶,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 인쇄소 안에서는 잉크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그 냄새는 더 이상 슬픔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냄새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냄새였습니다. 준호 씨는 가족과 함께 인쇄소 안으로 들어가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매일을 기억하며 살겠다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떳떳하게. 을지로 밤거리 기억인쇄소의 불빛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배신으로 시작해 용서로 끝난 한 남자의 인생이었습니다. 절벽 아래로 떨어진 건 몸이 아니라 신뢰였고, 다시 일어선 건 복수가 아니라 진실과 기억이었습니다. 살아남는다는 건 누군가를 이기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용서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엔 수많은 상처가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결국 진실은 드러나고 마음은 회복됩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면 오늘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잊힌 이야기 속 진실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